종타마르의 섬의 전우소설이라고 했잖아. 전우소설. 자, 종타마르에서 특징. 전쟁 후에 나온 소설을 전후소설이라고 하는데, 전후소설은 두 가지. 일단은 전쟁의 비극, 우리 6.25 전쟁, 영족 승전하는 비극. 전쟁의 비극을 먼저 고발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후소설에서는 사실은 1번만 제시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 종타마르에서는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다. 즉, 이걸 글의 구조로 보면 문제 상황과 해결의 구조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전쟁의 비극, 명훈이가 부모를 잃고 장님이 되죠. 눈이 멍.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어. 이 나이 때, 어린 나이에 부모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본다는 거. 그것도 전쟁으로. 그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전쟁이라는 거는. 그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가 죽는 걸 보고, 이 당시에는 이 아이의 나이 때에는 부모가 거의 전부란 말이야. 정말 하늘 같은 존재인데, 그 부모가 죽는 걸 봤을 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겠죠.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실명으로 나타나는 거야. 실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청각이 안 들릴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시각으로 나타나고 시력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전쟁의 비극이라는 거지. 전쟁의 비극, 참혹함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명훈이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명훈이를 데리고 종을 울리지 종을 울리죠. 그래서 명훈이의 그 억울하고 고통스럽던 마음을 치유한단 말이야. 그럼 잘 보죠. 그러니까 전쟁이 왜 일어난 거야? 전쟁의 이유가 뭐야? 그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이념 대립.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핵 2번 맞고 이제 한국선언하고 해방이 됐는데, 그게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다시 강대국들이 점령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북한 쪽은 소련이, 남한 쪽은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분단이 됐고, 그 분단이 이런 동족성단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야. 이때는 묻지마 살상, 민간인 학살이 자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야. 원래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념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이념이든지 수용이 가능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 여기는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나눠서 사상 결단을 한 거지.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벌였으니까.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기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데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냐?
내가 명훈이라는 여자를 좋아했겠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연민도 느꼈을 것이고, 그죠? 그건 인간의 인류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류애. 휴머니즘이라는 거지.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랑이야, 사랑. 저런 이념으로 인한 갈등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작가 윤은길 씨가 보여주는 거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전후소설로서의 주제, 작가가 말하고자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어. 전쟁의 비극을 고발하면서 그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서술상 특징은, 자, 내가 나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근데 여기서 이 1인칭이 어린 근호란 말이야. 어린 건호. 어린 건호입니다. 1인칭. 자, 그래서 어린 나의 시각으로 어린 나의 시각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주관성이 배제돼요. 어른의 주관성이 배제돼. 그래서 어린 나의 시각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묘사하는데 주관성이 배제됐기 때문에 더 큰 효과, 더 크게 우리가 비극성을 느껴. 따발총 놀이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순진무구하게 하는 행위인데 그 전쟁의 참혹한 도구를 가지고 얘는 그냥 놀고 있잖아. 그러면서 비극성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면은 지금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어린 건호가 돼가지고 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서술 시점하고 사건 시점이 달라요. 서술 시점하고 사건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건은 어린 시절, 과거고 서술 시점은 어린 나의 시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맞지? 그땐 그랬었어. 그때 내가 본 거는 그랬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상적이다. 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액자 구성이거든. 현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60세가 된 최건호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나 초딩 때 영혼이랑 나가 있었는데 나 걔랑 썸 탔다? 걔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이제 얘기해주는 거잖아. 친구들한테, 초등학교 동창들한테. 그치? 그러면은 요 과거가 이제 나와 명훈이의 러브 스토리인데 요 액자 구성이잖아.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요 부분은 역수행적 구성, 과거 해상이란 말이야.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걸 역수행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내화만 보면은 쭉 시간의 순서대로 가고 있죠. 이 안에 이야기는 내가 명언이랑 만나서 종을 치기까지의 과정은 순행적 구성이야. 순행이 뭐냐면 시간이 흐르겠다는 구성이야. 그렇죠? 요거는 순행적 구성이야. 내화는. 자, 그리고 보통의 액자식 구성과는 달리 여기는 어때? 내화로 그냥 끝나버려. 이 소설은. 내화에서 외화로 보통은 나오는데 다시 나오는데 이거는 내화에서 엔딩 돼버리죠. 종치면서 끝나버려. 그래서 이런 구성,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물의 명은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특히 명은이 같은 경우는 행동, 명은이가 이렇게 행동했다. 외양 묘사가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인물의 직접 제시니 간접 제시니. 직접 제시는 그렇지, 간접 제시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인물의 소설에서 인물 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 인물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행동이나 외양으로. 명은이가 손을 앞으로 들고 그러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 아, 얘가 눈을 못 보냈구나. 장님이라고 우리가 그 인물의 캐릭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행동이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걸 간접 제시 효인이라고 해요. 효인. 보여주기 요법. 자, 그러면서 나는 어때? 나 주인공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이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심리 변화 과정도 심리 변화 과정도 드러난단 말이야. 이 심리 변화 과정 여기서 우리가 이 소설을 성장 소설로 보는 포인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얘가 금기를 깼잖아.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명훈이 앞에서는 전쟁 얘기 나면 안 돼요. 했는데 주책 없는 눈치 없는 내가 어린 애가 건호가 금기를 깨고 반성하는 부분 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명훈이를 배려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이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것을 성장 소설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외적 증거를 쫙 준 다음에 이 소설을 성장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내면이 과정.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를 사용하고 있죠. 향토성 지역색이라고 하지. 구체성. 그 다음에 이 소설에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지. 소설이 허구인데 사실인 것처럼 사실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한다. 사실성을 부여했고 또 이 사투리의 역할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고
있고 현장감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투리가 여기서는 인물의 캐릭터를 결정하기도 해요. 성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쓰잖아. 건호가 사투리를 쓰는 걸 보면은 굉장히 순박한 성격이다. 그런 순박하다라는 성격을 형성하는 게 또 이 사투리의 역할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태평천하라는 소설을 보면은 최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사투리를 쓰는 그 윤직원 여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악하고 양안적이고 얍삽하다는 느낌을 주거든. 천박하고. 근데 여기서 내가 쓰는, 건호가 쓰는 사투리는 뭔가 아이가 진짜 때묻지 않은 순박함, 순진함, 그런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투리는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소재. 상징적인 소재. 이게 뭐냐면 종탑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종이라는 소재죠. 상징적 소재. 종탑은 자, 구원의 장소가 되지. 구원의 장소. 이 구원의 그런 대상이 뭐냐면 여기서는 명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의 상처를 겪은 사람이 명인일 뿐이겠네요. 우리 문학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보편성을 약속하고 창작하는 거예요. 보편성이 뭐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같이 느낄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명은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구원의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장소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게 이 종이지. 구원.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치유예요. 치유. 상처가 났잖아. 회복시키는 거. 치유. 위로. 혹은 호소. 이거지. 그걸 통해서 한 인간이 정말 고통에서 다시 회복하고 새살이 돋고 상처에 새살이 돋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종탑의 종이라는 얘기야. 종탑의 종. 자, 이거 이제 서술상 특징했고 3번이죠. 자, 우리 백마 이야기. 백마 이야기. 상징성과 기능이 있어. 백마 이야기의 상징성과 기능. 백마 이야기의 상징성은 백마 이야기. 자, 백마가 결국은 칙령풀을 따라서 종을 울려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얘기잖아. 성주한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어질 명훈이가 종을 울리는 장면하고 닮아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명훈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종을 울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백마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명훈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능은 명훈이가 종을 울리게 이끄는 명훈이가 종을 울리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백마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백마 측량풀 백마는 명훈이 측량풀은 백마가 도움을 받아서 종을 울리는 거잖아. 명훈이가 누구의? 나의 도움을 받죠. 그치? 이건 조력자잖아. 조력자 도와주는 거야. 백마 이야기 결국은 명훈이가 종을 울리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상징성. 이렇게 봐서 백마 이야기의 상징성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의 역할. 여기서 명훈의 외할머니는 명훈의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 그렇죠? 그 다음에 딸구만이 아버지. 이건 굉장히 해학적인 인물인데 웃음을 줘. 결국 명훈이가 이 또한 명훈이가 종을 울릴 수 있게 이끄는 인물인 거지. 결국은 나중에 같이 내달렸잖아. 그리고 이 딸꼬마니 아버지가 종을 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줬잖아. 그치? 그걸 보면서 그 모양이 되게 재밌고 하여튼 이게 이름도 그렇고 굉장히 희극적이고 재밌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종을 울리는 걸 보고 종을 저렇게 울릴 수 있구나. 나도 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번호가 명훈이를 끌고 종을 울리면서 이제 끝나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 부분 땡그랑땡 그 종소리 있죠? 자, 이거는 종소리를 청각적으로 의성어로 음성 상징어로 형성한 거죠. 종소리에 청각적 형상어인데 자, 그럼
결국 이 종소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기했잖아. 구원이야. 그치? 구원. 이건 이제 구원의 소리야. 구원. 억울함에 대한 호소. 그 다음에 평화. 평화에 대한 소망. 이 구원과 호소와 소망의 뜻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뭘로? 소리로, 종소리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청각적 형상화라고 하는 거야. 청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야. 이런 의미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해. 내가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눈도 잃었어. 나 이렇게 억울해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라고 외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폭력적인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신의 소망을 또 비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소리를 청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결국 주제잖아. 그치? 주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엔딩됨으로 해서 여운과 감동, 여운과 감동으로 끝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종탑 안에서 지우는 동안 잠시 쉴게요. 쉬는 시간 한 번도 없었으니까